저희가 있는 학교에서는 홍보위원회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인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3년 전에 학교에 공개 수술전에서 인도적으로 세전할 때 제가 열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사실 인적 구성도 겹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수는 약간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숫자로 모든 이 학문이라든지 어떤 계량할 수가 있고요. 많은 분이 오시진 않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학문 한 분이 다 약간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SDG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대를 합니다. 한 분 먼저 제가 발제하시는 분들, 제 오른쪽에는 발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왼쪽에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는 토론자분들이신데요. 먼저 첫 번째 발제를 하실 분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권무순 교수님이고요. 두 번째 발제를 하고 있는 대한주식자사의 소재능력 팀장님입니다. 세 번째 발제는 한국여성정치연구원 그리고 토론을 하실 분들입니다. 글로벌 발전연구원 레디라고 홍문석 공장입니다. 한국의 양민정 교수님입니다. 수출입 분야의 북한 정부가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지원하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면 약간 좀 사이드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유엔에서도 인도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파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에 유엔 70주년을 맞이해서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는데 홈페이지 개편되기 이전에는 유엔이 하는 일이 카테고리별로 메뉴에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첫 번째가 피스 앤 시큐리티고, 두 번째가 디벨롭먼트 개발이고, 세 번째가 인권, 휴먼 라이트, 그리고 네 번째가 휴머니테리언 어페어스고, 마지막은 국제법. 그래서 유엔이 그렇게 중요한 거 5가지 안에 끼워넣을 정도로 인도적 지원은 누구에게나 사실 중요한 일이고, 특히 오늘날의 심한 빈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지역 혹은 분쟁 지역에서는 인도적 지원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전두근 교수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는데, 발제 시간은 저희가 지금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분 정도로 발제를 해봤습니다. 15분 얘기는 좀 너무 15분씩 들고 5분씩 들려고 해도 그럼 1시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12분씩 하시고 5분씩 토론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12분에서 1분 정도 들어요. 적절시를 끊어주시죠. 예, 제가 스톱워치를 이렇게 보면서 이걸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발제는요, 서울사이버대학의 권무순 교수님께서 국제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의 회복 탄력성의 개념화와 적용에 대한 도찰,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게 아니라 SDG 구간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물론 이제 서스테이너블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클루시브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제 리즈밀리언스 혹은 리즈밀리언스라는 표현인데, 그런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에서의 그런 것들을 개념화와 함께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 이런 용어가 어떻게 보면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연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요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회복 탄력성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의공유로 논의 과정에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있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이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 상황에서의 대응이라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그러니까 만성화된 재난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압박으로 표출되는 인도적 위기 상황을 당했을 때 이제 폭증한 인도 수요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리질리언스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각 분야별로 다 콘텍스트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런 개념과 이런 적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좀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다른 분야 간의 어떤 구심점 또는 경계와 이런 장벽들을 좀 극복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도적 지원이 국제개발과는 약간 좀 변두리 내지는 좀 다른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이제 리질리언스가 이제 그러한 벽들을 좀 풀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견이 됐거나 재발이 예상되는 그런 위기 상황의 경우에는 이런 인도적 지원에서 회복성, 탄력성을 어떻게 구축하냐에 따라 이 인도적 지원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비용적인 기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제한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만성적인 재난이라고 하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인도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수원국의 리스트 보면 이 9년간 6개 국가는 계속해서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그러한 나라들이 그렇게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나라들에게 이런 탄력성을 좀 강화시키고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향후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좀 더 공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도적 지원이 항상 굉장히 고비용을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비용을 될 만한 그런 원조 기관들의 그런 재원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도적 지원의 그런 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한계점, 그다음에 그런 예산의 한계점 이런 것 때문에라도 회복 탄력성을 미리 구축을 해서 이러한 비용이나 수요를 좀 줄여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러한 부분에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기구들 이런 데서 회복 탄력성 구축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딱 단어에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회복한다라는 어떤 셀프 에비던트한 어떤 상식 때문에 이것을 개념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모호성이 많습니다. 각자의 정의가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무엇을 수반하고 또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인도적 지원 측면에서도 좀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인도적 지원에서 탄력성을 어떻게 개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현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적 측면에서는 SDG에서 이 레질리언스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양자 원주민이고 대표로 영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은 어떤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빨리지만 요거 보면 이제 어떤 생명의 구조 또는 생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1990년대 용어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쓰나미 이후에 이제 재건 과정에서 LRRD라고 해서 Linking Relief Recovery and Development LRRD라는 용어도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는 Resiliency, Disaster Risk Management 이렇게 가지고 어떤 재난 위험 관리에 있어서 Resilience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상 지적할 수 있겠지만 Resilience의 의미 자체가 점백, 다시 뛰어오르다 이런 의미로 실제 어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한 분야에서 이 Resilience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에서는 기후변화라든지 토질, 공식물이라든지 또 사회과학에서는 조직, 특히 이제 심리 분야에 있어서 이 개인의 회복 탄력성의 측정 지표만 해도 수십 개가 될 정도로 이 심리 쪽에서는 이 Resilience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인과학의 측면에서 또 공학에서도
제도라든지 구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많은 리질런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재난이나 재해에 있어서 그 회복활력성 피터 티노만 콘드리아의 교수에 의해서 이제 이 재난에 대한 회복활력성을 처음 쓰게 됐고 그 이후부터 이제 많은 그 연구자들이 이 재난 활력성에 대한 그런 개념 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만 보면 흡수 또는 적응 또는 적용, 그다음에 여기서 좀 안 나오는데 원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학 섹터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자연재난이 단순히 불가항력적인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회 경제적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스터라는 것은 하자드와 어떻게 보면 카파시티가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젤리언스를 단순히 기술적이라든지 공학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사회 생태학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에 보면 그 재난피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수를 한다든지 유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거기에 맞춰져 가는 적응을 한다든지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주요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주요한 그 인도적 지원 내지는 기후변화 관련된 기구들 IPCC 같은 경우는 아까 변화에 적응하는 기능을 유지, 그러니까 메인테넌스 쪽에 좀 더 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주로 이제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지던스 얼터너티브라는 그 단체 같은 경우 피해흡수 시스템의 영향을 변화를 재구성, 변화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UNISDR 재난경남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해서는 유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좀 진보적인 쪽에서는 이제 유지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변화, 재구성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시스템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그 개개 또는 지역사회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회복탄력성의 프레임워크를 내요소를 살펴보면 일단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컨테스트는 어떤 그룹이냐 시스템이냐 대상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난 이것도 쇼크하면 이제 긴급한 재난 상황을 얘기하고 스트레스하면 좀 만성화된 재난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 기구가 역량이 어떻게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더 바운스백 배럴,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해서 제대로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느냐, 아니면 메인테넌스 유지 차원이냐, 아니면 더 나빠지느냐.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제 붕괴까지 이렇게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이 또 이 리질런스의 또 문제점이 하나가 측정하는 그 도구나 툴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국가 단위만 해도 제가 좀 줄여서 보여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그 재난 회복 탄력성의 임팩트를 측정하는 그런 요소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단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컨텍스트에 따라 너무 많은 툴이 있다 보니까 어떤 툴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기관마다 이견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부분 정의에 있어서 개인이나 가구보다는 시스템 또는 국가 또는 사회 생태적 아까 그 시스템 이런 것에 좀 천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행히 많은 양자 지원 기구들은 2분 남았습니다. 양자 지원 기구들은 개인과 커뮤니티를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분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질리언스를 식량 안보 쪽으로 거의 접근시키기도 하고 월드뱅크에서 리질리언스 이퀄티 폴처리라는 책을 발행했는데 거기에 실제로 리질리언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비교 같은 경우는 수익이라는 상당히 객관적인 어떤 그런 명확한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딱 손에 잡히는 그런 지표라는 것이 상당히 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SDG에서는 일단 개발과 인도적 지원 예제가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어떤 재난, 위기 이런 것을 또 개발에 상당히 심각한 개발을 억제를 하고 또 개발이 부재하면 그런 재난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인다는 그런 어떤 상호 관계성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 커뮤니티는 일단 SDG 수립 과정에서 SDG가 우선순위를 좀 더 확대, 설정했다는 점,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인 개발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 커뮤니티는 이러한 SDG를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도적 지원 커뮤니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이 SDG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어필을 하고 의견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옵션이 그러면 이 재난방법 탄력성 같은 이것을 독립적인 SDG의 목표로 두느냐 아니면 다른 목표들에 연계돼서 들어가게 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리질리언스가 독립적인 목표로 채택되기보다는 다른 목표에 녹아 들어가는 연계성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열리국회 목표에 보면 그러한 리질리언스라는 단어, 컨텍스트가 들어간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킹을 해놓은 건 직접 리질리언스라는 용어가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도 개인 가구 중심으로 해서 이제 리질리언스를 인도적 지원의 이제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 USAID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접근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특별협력 전략과 개발과 인도적 지원의 전부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요. DPD도 일단 재원 조성이라든지 업무 활동이나 네트워킹이나 연구 지원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질리언스 인도적 지원의 중요한 키워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리질리언스의 용어가 처음 나온 거는 2010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런 재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식량 안보라든지 성장 보건량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고요. 근데 2012년 동료업체에서 한국의 인도적 지원 협력 탄력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인도적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인도적 지원에 관련된 법제가 없지만 기부고의 법제가 있는데 장기적인 재난에 대한 고려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느 양기관의 조정, 외교통상부와 국민안전처, 포이터와 119 중 간의 이런 탄력성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협력 체계가 아직까지 좀 되지 않습니다. 지원 현황 보면 양쪽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DRR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긴약한 그런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도 그리고 DRR의 회복 탄력성은 DRR 반영하는 DRR의 지원이 거의 연수 정도로 지금 반영되는 그런 상당히 열악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회복 탄력성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회복 탄력성의 개념을 반영한 인도적 정책을 좀 더 마련해야 되겠다는 전부와 이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잘 연계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연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개발 주체가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 수준에 따라서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실제로 하고 싶은 사업과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하는 사업과는 어떤 괴리가 있는지 이러한 연구가 필요해서 앞으로 지금 이번 하반기부터 연구를 지금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구적인 획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현하는 포인트라든지 이 시민사회도 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인도적 지원과 또 개발과 연계시키는 그런 교류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 거보다 이따가 아마 다 들으시고 또 수업 때 연결해 주셔서 그럼 바로 이어서 대한적십자사의 경주자 무탱력 필남님께서 지난번에 있었던 5월달에 있었던 국제 인도적 지원 서밋이 있었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어젠다 폴 커뮤니티의 항의와 실천의 문제를
특히 유엔 사무총장국을 도면의 의장으로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지난 2년 동안 진행했던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에서 다뤘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결과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상회의는 2년 동안 준비를 했고요. 전 세계 23,000명 정도가 지역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슈별로 참여를 하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지난 2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폭력, 전쟁, 재난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처해졌고 그 중에서 2억 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재난의 피해를 보고 가장 취약한 그룹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 상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난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구가 이동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그 중에 시리아가 됐던 다른 여러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요즘 위기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국제사회에 뭐가 되냐면 특별한 숙제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자? 근본적으로 조금 해결해보자라는 걸 시작했는데 한 9,000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틀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전에 작년 12월 달에 유엔 사무총장의 종합보고서 나왔어요. 이미 우리가 이틀 동안 뭐를 논의하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보고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올 2월에 이 정상회의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모자라고 아젠다 포스트잇이라고 딱 이렇게 각 정부와 모든 인도주의 활동 기획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페이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 대해서 사실 이번 이틀에 걸쳐서 한 거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거기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국제기구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각 개별 시민사회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서로의 어떤 선언이나 공약에 대한 선언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각 시민사회나 그 다음에 적대와 같이 국제적인 기구나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이걸 어떻게 우리를 참여할 거고 거기 합력을 보고 또 다른 어떤 부가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그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근본적으로 보자, 바꿔보자 이라는 방식도 바꾸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이걸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바꿔보자라는 게 취지였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핵심으로 5가지를 하나 나왔어요. 이 5가지를 어떻게 되면 핵심적으로 이 5가지 분야를 딱 내고 충돌을 예방하고 중대한 리더십을 발휘하자. 그러기 위해서 정부, 국제기구, 그 다음에 기업, 시민사회 이 다 모든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바꾸자. 행동을 기합하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인도주의 보호하는 그런 우리가 지지하고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원적 취약성을 문제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도주의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거기에 제대로 투자하자. 이러한 5가지 부분을 핵심 공약으로 이스탄불에 오기 전에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논의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쭉 토의를 했는데요. 그 토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건 제가 설명을 좀 해보니까 좀 할게요. 근데 이번 이틀 동안 회의하는 형식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정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섹션들은 별도로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각 정부가 아까 얘기했던 5가지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하겠다라고 무역 정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오퍼레이션 정부들이 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고 자기네들의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라운드 테이블을 가져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하자는 걸 발표를 해줬고요.
다음에 시민사회나 학계나 기업들은 또 별도로 회의를 해서 거기는 우리들끼리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회의가 다르게 열리긴 했지만 거기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의미 있었던 거는 뭐냐면 정부의 어떤 커미트먼트를 끌어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학계나 시민사회 NGO들이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아니면 컨선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너무나 많은 그 회의들이 열렸는데 사실 다 가지 못했어요. 이게 참여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어가지고 그냥 정부 및 기관 대표, 그 다음에 시민사회 대표들이 나눠져서 실질적으로 회의는 했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월달에 나왔던 인도주의 아젠다의 핵심적인 게 5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건에 대해서 이런 뭐죠? 충돌을 예방하고 중대주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딱 공약하는 게 뭐냐면 단호한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기에 행동하고 사람들의 행동치를 모색하고 이런 것들이 아젠다 프리맨한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규범을 지지하자. 그러면 여기에는 2가지예요. 국제인권법과 인권법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행동하자는 거고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크다란 게 이주적 문제, 난민 문제, 그리고 여성과 소녀의 보호 문제, 아동 청소년 문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놓고요. 그 다음에 원주의 취약성을 근절하라는 거는 국가 및 지역 단위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하는 국제적 유엔 중심, 이런 글로벌 메커니즘이 아니라 실제로 로컬에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뭘 하자? 펀딩을 주자. 이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정부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정부들한테 얘기를 정부들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원형을 만들고 필요한 변화를 우리가 꼭 너네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라운드테이블 핵심 공약인 거는 아까 했던 걸 제가 영어로 좀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최종적으로 그 아젠다 포 휴메니티를 가지고 의장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젠다 포 휴메니티에 얘기한 거를 다 엔돌스 했는데 여기에 조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의장 보고서 이런 것도 있고 가장 눈여겨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 휴메니테리언 분야하고 인도적 분야를 지금 문제화되어 있는 것들을 연계하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뱅크를 비롯한 주요 그 펀딩 파트너들이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커미트먼트에 연대해서 참여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선언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약속을 같이 플래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커넥팅 비즈니스 이니시티브 이런 것들은 사실 레질리언스 개념들이 월드 휴메니테리언 서밋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요. 3가지. 디그니티,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세이프티, 인간에 대한 보호 완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3번째가 레질리언스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적절하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레질리언스의 역량을 키우자. 왜냐면 그 3가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인도주의 정상회담 아젠다의 핵심적인 아젠다였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의 중심을 누구로 놓자? 휴메니테리언 액션의 센터는 누구여야 된다? 사람이다. 라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기업과 그 다음에 다양한 파트너들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 바겐이라는 이거를 했어요. 그 5번째 Invest in Humanitarian Action에 브랜드 바겐이라는 걸 했는데 이 브랜드 바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그 현장에서 18개 정부하고 16개 국제기구가 브랜드 바겐을 승인했거든요. 핵심은 지구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도주의 활동 생태계, 휴메니테리언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활동 생태계에 쌓여있는 전문성, 경험, 지식을 활용하여 긴급 위기에 처해있는 1억 2천만 명에 대한 지원 협력을 어떻게 하자? 효과적으로, 통합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부자들 간의 협력과 신뢰를 증진하고
재원 지원의 갭을 줄여서 최저 중심의 활동을 하는데 요 한 5가지 핵심이에요. 뭐냐면 2020년까지 인도주의 기금 중 최소 25%는 로컬 리스판더, 지역과 국가 단위의 활동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캐시 베이스 프로그램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한테 상당한 도전 과정을 했는데 캐시 그래프나 캐시 프로그래밍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돈을 현금으로 지원해서 레지던스나 다른 역량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 이어 플래닝을 지원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연도 사업 및 재정 지원을 준비하자. 그리고 기부자들의 이어마킹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자?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펀딩을 플렉스블하게 유지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뭐냐면 기부자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리포팅 시스템에 대해서 리포팅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비로크래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머니테리언 액션은 뭐냐면 거의 위기 상황이 하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정해놓은 서식에 맞춰서 하게 되면 그거 하느라고 2억 쓰는데 거의 3억 원어치 페이퍼워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보고서 심의 절차를 심플리파이 하자. 무조건 줄이자라는 거고 개발과 유전주 활동 관리에 대한 노력을 하자, 연계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그랜트 정확히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개 정부들이 이러고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서 자기네들이 휴머니테리언 펀딩을 주는데 이걸 다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한테 시사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나무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제가 이 스토리예요. 사실 이 WHS가 가지고 있는 되게 야심찬 거고 사람들이 막 처음에 반통령이네 이런 걸 제안한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 정말 도너들이 다 모이겠다고? 이 휴머니테리언 액터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피조의 시각도 있었지만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성과와 과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재확인했던 뒤에 지난 20년 동안 국제사회가 했던 인도주의 활동이 뭐가 잘못됐고 모든 성과가 있었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고요. 기술과 혁신이 오늘날의 뭐예요? 하나의 기회예요. 이걸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성찰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고 인도주의 활동이 진짜 컴플렉시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조금 갖고 인도주의 문제는 핵심 결국 뭐다? 폴리티컬 위기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정치적 의지의 중심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부 섹터, 그다음 모든 휴머니테리언 액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주의 활동이 슈퍼파워들의 정치적 행동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리아를 보면 시리아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폴리티컬 리더십이고 디사이스브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서로 니네들이 러시아, US 그 주변 국가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인트레스가 적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인도주의 활동은 재정적으로 넘어서 인도주의 정치적 외교의 필요를 인지했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협력방을 논의했고 공영부 정부와 국제유의 브랜드 가게를 세트하는 통해서 새로운 접근, 일하는 방식, 재정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리를 하자면 핵심 공약 이해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요. 모든 정의가 있지만 연속 원고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주의 활동의 국제적 연대 특성이 루즈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커미트먼트는 했지만 앞으로 이걸 유엔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지 그리고 5개 공약 이야기는 점검의 실행관리 방향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다음 유엔 저기 때 보고를 받겠다고 했지만 수정 메커니즘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일의 국제적인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수많은 업무에 불구하고 궁극적인 대응 및 해결 방안이 대면됐다라고 해서 다른 어떤 넷상 프라이팅 같은 데는 뛰쳐나갔잖아요. 그래서 아웃스탠딩 이노베이션 어프로치가 정말 필요하고 선언적 수준이다. 인도주의 산업의 국제적인 박람회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한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휴머니테리언 섹터가 아직은 주변 분야이지만 그러한 개발과 인도주의 섹터를 좀 연계해서 가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정부 인도주의 정책과 개발 연계에서 어떻게 인클루시브한 접근이 있어야 될지 보고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ODA 영역과 인도주의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량의 글로벌 정책에 참여하는 정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이 휴머니테리언 서밋을 계기로 좀 더 보편화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가게와 같은 유연한 대응과 위기 상황에 어니어마킹 해야죠. 그 다음 25%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정부가 사인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아직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국이 정리를 하자면 개발의 분야에 수천억을 갖다 쓰더라도 어느 날 한순간에 위기 상황이 나오면 그게 뭐예요? 못 가진 돈의 묘국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레질리언트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 있어서 제대로 그거를 대응해 주지 않으면 디벨롭먼트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 기본적으로 환경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뗄 수 없는 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연계해서 어떻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한테 많은 숙제를 주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와 여성을 보면 그 재난 발생 시 여성과 노약자, 아동, 남성 모두 취약성이 증대하고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취약성이 높다. 방글라데시 사이클론의 경우 사망자 중에서 90%가 여성이었다. 쓰나미의 경우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제가 여기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성이 하여튼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쓰나미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싸움 같은 걸 있잖아요. 그러면 수영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수영을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일단 막 이게 몰려오는데 이거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남자들은 그때 다 파도 위에 있었다는 거야. 고기를 잡으러 새벽부터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밀려올 때 파도를 타고 있었던 거죠. 배에서. 근데 여성들은 다 해안가에 그걸 받아서 이제 가고 그래서 빨리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 해안가에 요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밀려왔을 때 남성들은 많이 살았지만 여성들은 그냥 다 흡수해 가거나 내지는 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그러니까 8시 정도 됐대요, 오전에. 그러니까 애들 막 준비시키고 아침하고 이러느라고 도망갈 수가 없었고 도망을 가려고 했을 때는 애기들을 잡고 주먹을 잡고 뛰어야 되는 이런 상황, 나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유, 체력적인 이유로 여성들이 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전쟁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전쟁 사망자의 90%가 민간인데 이 중에 75%가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성폭력 굉장히 증가하고 전쟁 때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문제고 토지 소유자의 9%만이 여성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여성의 취약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에서 여성을 타겟으로 해서 들어가는 액수는 매우 적다. 지금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의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들을 보면 이제 그룹 1이 진짜 잘하고 있는 나라들 그나마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아마 그쪽에 그리고 좀 마지막에 거기 말씀하신 사인했던 국가들인 것 같아가지고 그룹 2 공여국은 러닝 리더스 그래서 캐나다, 유럽이랑 프랑스, 영국, 미국이고 3국으로 나가더라고요. 보고서에서는 거기는 조금 더 한국은 없었고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젠더 정책을 ODA에 잘 반영해서 실시하는 나라도 막상 필드로 가면 완전 흐지부지 된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과 팔로업이 잘 되지 않고 사업 자금이 젠더 블라인드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아무리 어떤 정책적으로 양성평등이 계속 약속을 하고 정책이 있다 해도 현장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인터뷰해보는 결과 굉장히 회의적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는 90년대 이후에 이런 재난과 여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됐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이제 국제기구나 이런 단체들에서 성주별 전략들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재난과 여성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여성은 취약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심리학적 취약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확 그 취약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우고요. 저개발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사망률이 더 높고 개도국에서는 선진국이고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자연재난은 남성보다 여성의 수명을 더 단축시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주 리버러스한
발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 훨씬 취업도가 높다에 대한 그래서 거기 이 뉴마이얼 이 사람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고 아무튼 근데 이제 뭐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보건 건강 취약하고 여성의 삼중 역할로 인해서 더 일이 많아지고요. 취약도가 높아지고 그런데 재난 관련 여성 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건 여성은 취약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한 엄청난 역량을 가진 존재들이다. 특히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성은 충분히 어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조의 젠더 요구 이론인데 하나는 실제적 젠더 요구, 전략적 젠더 요구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젠더 요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구예요. 식량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한테 생리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용인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단타적인 지원들. 전략적인 젠더 요구는 좀 더 구조적이고 변화적인 그런 젠더 요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젠더 요구를 충족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성의 직장에 어린이 예방접종 센터를 설치하는 거. 그러면 전략적 젠더 요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남자 여자 역할을 바꿔버리잖아요. 남자가 애기 데리고 가서 예방접종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근본적으로 젠더 이퀄리티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 개발 협력에 있어서 이 요구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을 기사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이 인도적 지원에 과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적 젠더적은 단기적이고요. 수요 파악이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여성이 뭐 예를 들어 몸 생리대가 없다. 그럼 지금 이제 받으면 되잖아요. 생물학적 필요 충족. 그냥 서비스 제공하면 되고 여성은 그냥 가만히 이제 받는 입장이고 젠더 역할은 변하지 않아요. 장기적이고 전략적 젠더 접근은 권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능동적으로 여성이 참여하고 지위가 향상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이제 일단 국제 규범을 제가 봤습니다. 법이죠. 이 중에서 당연히 여성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차별 협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경 이거는 이제 법은 아니지만 행정법령 이 중에서 제가 몇 개를 보려고 합니다. 그 국제인도법 일단 먼저 살펴보면요. 제가 여지껏 봤던 것 중에 가장 소민지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 1945년, 49년에 설립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의 자유, 그러니까 포로 여성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포로 여성이나 아기가 있는 여성은 좀 200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분리된 위생시설 여성을 위해서 여성 가드를 배치해줘라. 혼방노치, 전제토로 노동시설 숙별을 좀 고려해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국제법을 보면서도 굉장히 놀랐고 고무적인 제가 이 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국경행동강령법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근데 정말 저는 이거만하게 컴프리hen시브한 여성의 권리를 대표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하나의 특징은 다 이제 분쟁을 다루고 있다는 거에서 거의 유일한 그렇고 여성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여성도 할 수 있다. 여성도 피스빌딩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하고 여성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도법, 인권법, 난민법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법적 기반이 스트롱하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개를 더 볼건데 옥스팜에 있는 양성평등을 위한 최소 기준 미니멈 스탠다드를 볼 거고 스피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옥스팜에서는 이제 조직 차원에서부터 양성평등을 달성하자. 프로젝트의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자. 그리고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존엄성을 보호하고 역량 강화를 하자. 그 다음에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자. 근데 여기서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일단 옥스팜 자체 조직부터 우리가 성인지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지금 우리 사회를 보고 그렇잖아요. 사회 문화 자체에 이게 인베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사점을 도입한 거는 조직 차원에서 먼저 양성평등이 실현돼야 된다. 그래야 그 조직이 실행하는 프로젝트나 모든 것에 있어서도 성리적 관점이 반영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젠더 기반 폭력을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우리 사회에도 요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좀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스피어를 읽다 보면은 스피어 전반에 있어서는 실제적 요구, 전략적 요구가
굉장히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보건 분야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그 실제적 요구에 많이 이제 아주 왜냐하면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봤던 거는 굉장히 이게 그 PGN-SG를 떠나서 그 뭐죠 인권에 기반한 이건 굉장히 라이트 베이스드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 세탁장에 여성 소공시랑 그 승리대를 깔 수 있는 좀 이렇게 가려진 좀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게 그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여성의 그런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주의에 기반한 걸 저는 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도적 정책에서 성인적 관점 인도적 지원이 법령이나 이런 거에 성인적 관점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개발협력 정책에 있어서도 인권 민주주의와 함께 여성은 본 분야 이슈로 다뤄지고 있고 인도적 지원은 긴급보호의 맥락에서 다뤄지고 있어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멀지가 되지 않고 따로 이렇게 지금 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평등 정책이나 지침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발협력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포커스로 한 성인적 정책은 없고요. 여성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에 의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요거 제가 이제 저희 원에서 한 지난해쯤에 이제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내셔널 액션 플랜이 나왔고요. 그 중에 구호 및 회복에 있어서 개발 원조를 통한 경쟁 지역 여성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이라는 그 항목이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쪽으로는 지금 뭐 군대 지역으로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냥 이게 또 저희 정신대 그 문제랑 결부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이쪽을 굉장히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시사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인도적 성인대적 인도적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인도적 지원 정책 전반에 성분을 실시하고 그리고 저의 주장은 젠더 기반 폭력을 좀 별도 하나의 항목을 좀 빼야 된다. 왜냐면 너무 이거는 중요한 이슈라서 취약성과 여성의 영향을 동시에 좀 고려하는 그런 아까 국경행동 강령 같은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을 좀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인도적 심사를 해보면서도 느낀 게 아세요. 그냥 하도 젠더 하니까 아시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어떻게 이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차원에 가서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그 케이스를 여러 개를 보여드리고 제시를 하면 충분히 저희 지금 실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최소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된다. 아까 그 스피어처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으로 뭘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조직 자체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인도적 지원 수행하는 조직 자체. 그래서 이 모범 사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케이스를 쫙 모아가지고 발간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성인지적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돼야 되는데 젠더 감수성 증대가 저는 가장 높다고 보고 근데 좀 희망적인 건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일련의 이슈들을 보아도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끊을게요. 인도적 지원 젠더 전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딱 터지면 그 UN의 요 담당하고 있는 ISSC에서 초기에 젠더 전문관을 하면을 해요. 그래서 그 세팅하는 걸 딱 도와주고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나라도 한번 좀 도입을 해서 들어갈 때 초기에 딱 들어가고 힘내주고 빠지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우리가 4시 20분에 끝났는데요. 그런 시간을 많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분을 권장하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저도 뭐 이렇게 토론이나 발제를 여러 번 해봐서 이제 압니다만 짧은 시간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그게 윤리적으로 힘들어요. 날로 먹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짧은 토론 먼저 홍보를 공개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 짧으니까 김주자 선생님하고 권고승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먼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특히 저는 권고승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이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한국에 이제 소개되고 안착화됐을 때 저희처럼 실제 프로그래밍 전략을 짜고 이제 M&A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념화가 제대로 안 된 개념을 도입할 경우 이제 M&A 틀이 이제
제대로 안 잡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틀을 잡는 데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고 나중에 오히려 개념적인 문제들이 촉발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개념들이 들어올 때 앞단에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레토릭처럼 많이 의미가 됐지만 실제 국내 인도주와 일을 하거나 프로그래밍 전략을 짜거나 시퀀스를 만들다가 폴리시를 만들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시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뭐 특히 이제 양자 세팅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형들을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스코어 자체는 솔직히 그러니까 명확히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릴리프트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이제 휴머니터리안이나 이런 쪽과 개발의 연계가 아직 안 되고 있고 이제 그동안 수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 링키지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릴리프랑 디벨롭먼트를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링크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한국이 지금 이제 취약 국가들이나 이제 경쟁 국가들에 대한 국가협력 전략을 안에 내놓으면 실질적으로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이 돌아가서 이제 그 개념을 도입하다 보면 그 국가별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략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개념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프로그래밍 차원을 도입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세네갈 세크노이 지역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받은 여성들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국제분도 연구를 시작했어요. 경영연구인데 저희가 지금 리질리언스 틀을 넣어가지고 이제 로컬 레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량연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리질리언스에 대한 개념들이 글로벌 레벨하고 내셔널 레벨, 로컬 레벨이 층위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리질리언스 개념 틀들 자체, 컨셉추얼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아직 약간 좀 지저분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결론을 도입을 못하고 버너러빌리티 툴을 들고 가서 그걸 설문 조정하는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서베이를 진행을 막 시작한 타이밍인데 저희도 리질리언스 프레임워크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개념이 특히 여기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관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제기구들이 이제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을 이제 론칭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들하고 실제 그것들이 이제 양자 원조기 같은 USI 같은 것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국가 전략을 넓히고 프로그램하는 거 완전 다른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리질리언스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좀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저희처럼 이제 메저링이나 툴 만들어내고 이제 검증 도구를 만들어내는 이런 쪽의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이 이제 정책 단에서 볼 때 괜찮지만 프로그램 단에서 보면은 실제 프로그램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고민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오늘 학회니까 좀 고민 좀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리질리언스가 왜 이 타이밍에 나올까? 휴머니터리한 맥락에서 역사적인 맥락이 옛날에 스트럭처 어저스먼트 나오고 그다음 부패 가듯이 그동안 이제 선진국이 이제 이렇게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사회 구조적인 글로벌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너네 이제 와 대응 전략 찾아라 라는 포인트에서 리질리언스가 구조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의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좀 고민해봤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벌써 얘기해 주셔가지고 김주단 선생님이 이제 이걸 발표해 주신 거는 이제 저도 굉장히 휴머니터리한 서비스를 가고 싶었는데 개별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낮아서 잘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 볼 수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 휴머니터리한 서밋이 국제사회에서도 반기문의 그런 퍼포먼스 말고 근데 정말 휴머니터리한 서밋에서 가장 궁극적인 휴머니터리한 문제를 미디어와 어드보카스가 제대로 됐느냐 이슈 레이징 제대로 됐느냐 특히 국내에서 휴머니터리한 저희 모두 다의 과제입니다만 국내에서 이번에 이제 휴머니터리한 서밋 내용들이 디세미네이션이 됐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인도 지원 정책의 예산과 정책과 학술 연구들이 확산이 됐는데 우리가 이슈 레이징이 됐느냐 좀 아주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루신 선생님께서 현장에 있었던 WHS 여러 가지 정치학과 단계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어떤 스탠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는지 장단점들을 한번 결과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논문을 써주시면 너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노베이션 부분은 굉장히 주목할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실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존에 있었던 원타임 지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 논의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논의만 좀 꼬집어내서 하이라이트를 한다면 오히려 자꾸 휴머니터리언스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좀 더 로컬 스테이크홀더들을 좀 적합한 방식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하는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 팀을 잡으셔서 하나 글을 써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이번에 월드 휴머니타리 서비스에 대한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시민들의 실망감 그런 것을 감출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도주의 산업 국제 동남이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테크놀로지 이용하는 게 좋은데 휴머니터리안 센터가 지나치게 프라이빗타이제이션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뜻하게 발표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발제자, 특히 두 분 발제자의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직접적인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 게 아니라 추후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주시고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이어서 한국외대 양현정 교수님께서 짧은 프로그램. 이사님의 구역을 이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질리언스가 저는 사실 휴머니타리안 이쪽은 아니고 국가든 일반 디벨롭먼트 쪽이라서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리질리언스 디벨롭먼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사실 우리 쪽에서 봤을 때가 더 애매모호했었어요. 여전히. 왜냐면 마운스백 하는 거 그런 역량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 파버티, 빈곤한 사람들이 오히려 파버티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하는 미시스를 이해하면 그러면 그냥 푸어하게 이렇게 내버려둬야 되나 약간 이런 식의 좀 의구가 들었었는데 오히려 이 휴머니타리안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DRM 이쪽 매니지먼트잖아요. 시스템 전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개념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인디비주얼 커뮤니티 레벨하고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권 교수님 한번 갔으면 좋았겠다는 좀 아쉬움이 들었고 오히려 물론 지금 기존에 너무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만의 어떤 인디케이터를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라는 좀 주장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김 팀장님 같은 경우는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너무 이제 잘 소개를 해주셔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쭙자면 저 대부분의 회의가 지금 정부 중심으로 돼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그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린 약간 CSO가 참여를 어떻게 했고 그게 이제 정부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저는 그 프로세스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젠더 쪽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선생님은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근데 또 이것도 역시 휴머니타리안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해주신 그 사례집을 정말 딱 가지고 오면 더 이해하기가 좋겠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특히 폴카에 대해서 젠더 마킹을 한 분이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 얼마나 상식적으로 하는가 그게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그런 이제 사례집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브로드하게 커멘트할 시간이 된다면 사실 젠더 마커를 해서 한다는 게 그 젠더 릴레이션십이나 이런 거 스트래티지 그 어프로치로 가야지 사실 물만이나 여성, 소녀 이런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젠더 어프로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메인스트리밍, 젠더 메인스트리밍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모든 사업에 젠더 퍼스펙티브가 들어가야 되는데 젠더 마커에 들어간 게 50%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참여 결국 이제 마을위원회든 이런 참여 여성들의 역량을 더 강화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여성의 non-paid care, 돌봄이든 가사이든 이런 것들 같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거는 아무래도 좀 휴머니터리안 어프로치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서 시간이 든다면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와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부장님 수출의 분야에서 오고요. 네, 아마 3년 전에 멤버에서 제가 그래요? 저는 사실 북한 개발에 관련된 연구를 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북한 이슈에서 이 성립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이게 마이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작할 때 소개를 그렇게 하셔서 내가 알던 해결은 좀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게 오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옆에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가 이걸 하면 여기 잘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 건드리고 계시고 이게 제가 북한을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저 논문 하나하나 3개씩 나오겠는데 하는 이슈들이 저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버벌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 남은 시간을 발표자분들께 드려볼 질문을 굉장히 많은데 딱 2개만 하면 저는 그 책으로 개발 이론들을 좀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베스트 케이스 이런 거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처음에 발표해 주신 부모님께서 앞으로 미국용 사례를 그냥 넘기시면서 주요한 모든 식의 키워드로 이 평가상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고 이제 저희 정부의 문제점을 연수 수준에 제한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베스트 케이스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라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에 박사님 거를 그랬는데 그 모저 이론을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이렇게 하면 진짜 여성이 스트럭처 자체에서 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슬라이드 하나를 보면 이제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신경전을 하더라도 여성명의 대금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말을 해주셨는데 그 책으로 공부한 입장에 딱 봤을 때 이게 프랙티컬이 가능할까? 일단은 대금 리스트 자체를 작성을 하려면 일단 거기는 리스트를 가져야 될 거고 그럼 이게 여성이 메이저가 아닌 상태의 어떤 리스트의 거고 그걸 바꾸려면 또 다른 어떤 그 재원과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이게 정말 실제 이 베스트 케이스가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예, 40초 정도 드려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지금 이제 양해를 다 같이 좀 해주셔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4시 20분에 끝나야 되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4시 반에 지금 다음 세션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선착순 두 분만 10초, 15초로 질문을 해주시면 됐고 그리고 그 홀로 1분 내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어차피 해결가 안 됩니다. 지금 이 대답이 추후에도 연구할 과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홀로에서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 지금 주저하지 말고요. 네. 어디서 보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그 SNS를 수정하는 여러 시기와 방법에 대해 얘기를 했었을 때 개인과 공동체 중심의 어떤 수정 방식이라고 했을 때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중점으로 보는 뭐 그런 방법도 있는지 궁금했고요. 두 번째 발표에서 그 5가지 커미트먼트 중에서 이제 그 아동, 청소년, 여성의 초점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기존에 했던 것과 새로운 단계로 있는지 궁금했고요. 세 번째에서는 그 여러 사례를 더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됐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저희 교육에서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과 청소년이 집단을 위한 그런 실제적인 연락의 모습에 대한 사례들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시간상 더 질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영어 교육을 좀 하시고 궁금한 거 이메일을 좀 계속 하면 더 풍성한 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꾸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안 되죠. 네. 일단 젠더 마커는 제가 알기로도 인도전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쓰이지가 않고 있고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젠더 마커 그 OECD 젠더 마커도 작년에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과연 그 효용성이 무엇일까? 이게 과연 정말 필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리고 누락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젠더적 관점이 포함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거 기입한 사람이 이게 젠더인지. 그래서 중간에 다 누락이 되고 아무튼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 인도적 지원은 이제 제가 박사논문 북한으로 써가지고 굉장히 반가운데 그 표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왜냐면 인도적에서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막 만들어봤는데 실제로 여성명예 배급 리스트 등록 이런 건 있습니다. 왜냐면 남자들한테 주면 어디 가서 팔라고 술 사먹고 막 이러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실제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말씀하셨는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내일 발표, 여기 우리 연구원님이 내일 하십니다. 소녀들보다는 안 하셨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헬스장이 말씀하셨던 그 이슈 레이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계뿐만 아니라 인류적 영역에 관심이 있고 행동하시는 분들의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가 되든 아니면 그런 연구를 하는 우리가 하나씩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CSO에 참여하고 이게 사이트 이벤트가 37개가 공개 열렸어요. 근데 그게 5가지 컨텐츠 주제에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적인데 가장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두 번째 워킹 디퍼런스 앤드 니드라는 요 커미트먼트에 가장 많은 사이드 이벤트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CSO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냈는데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커미트먼트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팔로우 되는지 여기서 다양한 논의를 했던 부분들이 함께 일하자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 일하자라는 건 이 정신이 뭐냐면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 스테이크홀더들 다 놓고 함께 일하자라는 게 이 WHS의 기본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팔로우 차원에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프로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커미트먼트의 소녀, 그 다음에 여성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기존의 어떤 대상은 새롭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냐 질문하셨는데 새로운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커미트먼트에 박아서 좀 더 이 노력 분야, 그 다음에 또 뭐 개발 분야 이런 부분들 다 포트폴리오를 연계해서 조금 더 시스템하게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잘해보자 라는 부분들로 이제 더 균형화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레질리언스의 긍정적인 마운스 에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개념은 다 좋은데 실제 그것이 시행되는 현장 활동가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창문 연구는 이제 메인테넌스든 그 수든 어떤 식으로 이 레지던스를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좀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거를 후속 연구로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베스트 프랙티스 우리 홍 시장님이 얘기한 거는 이 에코라든지 USAID라든지 DPD라든지 공통적인 일단 정의를 합니다. 레질리언스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한다는 정의의 토대하에서 일단 정책 우선순위, 그 다음에 전략적인 그 산업의 우선순위 이런 거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걸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USAID 같은 경우는 국가협력 전략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개발 전문가들과 공급지원 전문가들이 함께 들어서 프로그램 프로그램 원안에서부터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접근이 제가 보기엔 좋은 프랙티스가 아닌가. 근데 이것이 전체만 된 것은 아니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했었는데 성과가 좋은 걸로 대책 변경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포인트라는 것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인원수에 상관없이 정말로 풍성한 내용들로 꽉 채워진 세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사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의 기회가 막혀있어요. 지금 사회자는 발언하는 게 역할이 아니라 진행입니다. 제가 나중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문이나 제안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